자, 오늘은 아주 간단한 경제 상식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내려가야 정상입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지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금리는 떨어지는 게 교과서적인 흐름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2025년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이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고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상하냐면요. 단순히 금리가 좀 높네 정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시장이 우리에게 아주 노골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한국 금융 시스템 어딘가에 생각보다 깊은 균열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 오늘 영상에서는 막연한 공포를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딱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째, 왜 돈을 푸는데도 금리는 오르는가? 둘째, 이런 국면에서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오늘은 전망이 아니라 해설, 예언이 아니라 생존 매뉴얼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퍼즐부터 차근차근 맞춰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는 건 원래 시장에 안도감을 주는 행위입니다. 아, 중앙은행이 뒤에서 받쳐주네. 당장의 급한 불은 꺼지겠구나. 이게 우리가 익숙하게 봐왔던 장면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유동성이 공급될수록 시장은 안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긴장합니다. 그리고 그 긴장이 국채금리의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붙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올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시장은 유동성을 호재로 보지 않고 응급실 신호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갑자기 산소호흡기를 들고 뛰어오면 가족은 안도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구나. 지금 시장이 한국은행의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렇습니다. 저 정도로 돈을 풀어야 할 상황이면 내부 문제가 꽤 깊은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던졌던 질문, 왜 돈을 풀었는데 금리가 오르지? 라는 미스터리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는 단순히 돈의 양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금리는 신뢰가 섞인 가격입니다. 특히 국채금리는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하는 신뢰의 가격이죠. 그래서 국채금리에는 항상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금리 환경, 다른 하나는 이 나라에 돈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평소에는 첫 번째가 더 크게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하면 두 번째가 갑자기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도 금리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장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더 위험해졌으니 이자 더 줘. 여기서 정책은 양날의 검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숨통을 틔워주지만 동시에 시장에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지? 원칙적으로 정리하면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인가? 이 질문이 커질수록 유동성은 약이 아니라 진통제가 됩니다. 통증은 줄이지만 병의 원인은 그대로 두는 처방이죠.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넘어져도 항상 푹신한 매트를 깔아주면 사람은 조심해서 걷는 법을 배울까요? 아니면 더 과감하게 뛰다가 더 크게 다칠까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위험해도 구해주겠지라는 믿음이 퍼질수록 위험은 더 쌓이고 부실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중앙은행의 정책을 보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생각보다 큰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이 바로 다음 챕터의 핵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짜 폭탄은 무엇일까요?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금리 자체가 아닙니다. 금리는 결과입니다.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건 어디에 숨겨진 부실이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그 부실의 이름은 너무 자주 반복됩니다. 바로 부동산 PF입니다. PF는 한마디로 미래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이 건물을 완공하면 돈이 벌릴 거야. 이 기대를 담보로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이 기대가 꺾이는 순간입니다. 분양이 안 되고 공사비는 오르고 금리는 높아지고
임대 수요는 줄어들면 PF는 순식간에 수익에서 부실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부실은 건설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증권사, 은행으로 연쇄 충격이 전달됩니다. 이게 바로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터지면 안 된다. 무조건 막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맞는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시 한번 다르게 해석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막지? 그 정도로 크다는 뜻 아닌가? 원칙대로 정리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의심이 커지는 순간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외국인 자본입니다. 외국인은 말로 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동합니다. 채권을 줄이고 주식을 줄이고 원화를 $8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환율은 오르고 금리는 더 오르고 자산시장은 더 압박을 받습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시장에는 하나의 이름이 붙습니다.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 한국에 투자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겠다. 이 인식이 퍼지는 순간 우리는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더 비싼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 하나의 구조적 취약점에 도달합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부동산과 건설에 과도하게 의존해왔다는 점입니다. 경제라는 배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엔진이 여러 개면 하나가 멈춰도 버팁니다. 하지만 엔진이 하나뿐이면 그 엔진이 흔들리는 순간 배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에서 그 엔진이 바로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흔들리면 정책도 금융도 시장 신뢰도 함께 흔들립니다. 이제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국면에서 개인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을 투자자가 아니라 운전자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경제 상황은 안개 낀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방향 예언이 아니라 계기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매달 확인해야 할 핵심 계기판 5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계기판은 미래를 맞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대신 내가 언제 방어 모드로 전환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그리고 계기판이 경고를 보낼 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이 시기에는 수익 극대화보다 생존과 균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미주파이어에서 계속 강조하는 구조가 나옵니다. 달러 기반 안정성, 미국 지수의 장기 성장성, 금이라는 보험, 그리고 기회현금. 이 네 가지는 예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 인생이 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훨씬 더 큰 그림을 봤습니다. 상식이 깨졌다는 건 시장이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었고 그 경고의 배경에는 구조적 문제와 신뢰의 균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휩쓸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요. 계기판을 보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예측이 아니라 구조로 대응하면 우리는 공포의 관중이 아니라 냉정한 운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미주파이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설계도를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